내과학적인 부분을 따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런 강의를 일반적인 내용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내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꼭 따로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외로움이 신경해부학적으로는 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거의 3주에 걸쳐가지고 쥐의 경우에 쥐를 모델로 해가지고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를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로움을 중개한다, 이렇게 외로움에 관여한다 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개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외로움을 중개하는 그런 그 핵이 여기 지금 뇌간에 있는 도살라피 뉴클리어스, 도살라피 등 쪽에, 도살이라면 등 쪽이고 라피 솔기해, 이게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도살라피에 해당되는 것이 이 뇌간에 이렇게 쭉 흩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라피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흩어져가 있는데 각각 이름이 조금 달리 이름이 붙여졌죠. 도살라피는 여기가 중간뇌잖아요. 그죠? 미드브레인의 여기 앞쪽이고 뒤쪽이죠. 배 쪽이고 등 쪽이고, 등 쪽에 있는 요 뉴클리어스, 이게 중간내에 있는 솔기핵인데 등 쪽에 있는 거, 이건 왼쪽은 배 쪽에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등 쪽에 있는 솔기핵이 외로움을 중개하더라, 외로움에 관여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기핵이라는 게 어떤 좌우 대칭되는 구조가 있으면은 딱 가운데 이렇게 키워놓은, 그러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바느질해서 키워놓은 그런 거를 솔기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중앙이잖아요, 그죠? 중앙인데 이게 앞쪽이고 뒤쪽이고, 그래서 등 쪽 솔기핵, 이거는 미디알이라 해놨는데 앞쪽에 배 쪽 솔기핵에 해당되는 거고, 사람의 경우에는 배 쪽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이렇게 미디알로 해놨는데, 어쨌든 뒤쪽에 있는 솔기핵이 외로움에 관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하게 본 논문이 세레브랄 콜텍스의 2016년도에 나온 이 논문이다. 그래서 등쪽 솔기핵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아이솔레이션에, 고립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이 등쪽 그 솔기핵에서 고립을 시키니까, 외로움을 충격을 주니까 얘네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활성이 더 커지더라. 활성이 커져서 도파민하고 글루타메이트를 신경 전달 물질로 방출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도파민도 방출하고 글루타메이트도 방출을 하더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실험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즉 광유전학적으로 요 핵을, 도살라피 뉴클리어스를 자극하니까 외로움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억제는 그 반대더라 하는 것도 봤고, 그런 광자극은 실제로 아이솔레이션 시킨 거하고 같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더라.
아, 여기 파란색 하늘색으로 해놓은 데 보면은 그래서 또 도살라피 뉴런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도살라피 뉴클레어스는 원래는 주된 여기에 주된 신경 분비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로토닌 이외에 도파민 뉴런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도파민 분비 뉴런이 외로움에 관련을 하더라. 외로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외로움을 반영한다. 앞에 뭐 다른 말을 썼습니다만 여기서는 외로움을 반영하더라 하는 것을 보았고, 원래 이번 달에 나온 후속 연구에 의하면은 이 DRN에서 분비가 되는 게 DRN 도파민 뉴런에서부터 아미그달라 편도체의 센트럴 뉴클레어스,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그 다음에 요거는 확장 편도체로, 그 다음에 DAT가 아니고 BLT, 베이졸레터럴 BLT, 여기는 표시가 가장 가까운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베이졸레터럴 이쪽으로 페이지고, 이거는 이제 세 군데로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그 중에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가는 것이 요 외로움을 중개하는 신경 전달 그 회로를 이루더라.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에서 분비하는 도파민이 이쪽으로 아미그달라인데, 아미그달라의 센트럴 뉴클리어스로 가는 이게 외로움에 관여하는 그런 신경회로더라 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3회에 걸쳐서 길게 실험을 설명했는데, 요는 이겁니다. 그죠? 첫 번째 논문은 이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가 외로움을 중개하더라는 거였고, 원래 나온 논문은 여기에서 이 세 군데로 센트럴 뉴클리어스로, 확장 편도체로, 그 다음에 베이졸레터럴 쪽으로 분비를 하는데 각각이 다른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 이 센트럴 아미그달라로 가는 것이 소셜 비헤이비어, 론리니스 같은 소셜 비헤이비어에 관여하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치 체계라고 해놓은 것은 여기 뇌간에서부터 뇌 전체로 이렇게 축삭이 쫙 퍼졌죠. 이거는 지금 엄청난 크기의 신경세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신경세포의 축삭이 뇌 전체에 흩어질 만큼 그렇게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뇌 전체에 쫙 퍼지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라피 뉴클리어스니까 원래 그린 거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을 그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로움에 관련되는 그런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쥐로 봤어도 가치 체계거든요. 세로토닌을 뇌 전체에다가 이렇게 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라는 게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연접을 이루면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신경세포의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타겟에다가 딱 전달해 주는 게 신경계의 특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타겟이 거의 뇌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 전체의 신경세포에 하나하나 시냅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쫙 뿌려버려요. 시골에 헬리콥터로 농약 치듯이
그냥 뭐 가면서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쪽에 그 지역에 있는 신경세포가 만약에 도파민 리셉터 수용체만 있다면 다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이런 그 신경계에서 이런 신호 전달을 모듈레이션 한다, 조절한다, 전달한다는 게 아니고, 그죠? 뉴로 트랜스미션이 아니고, 뉴로 모듈레이션. 이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했죠. 그게, 어떤 연접이, 이쪽에 축산 말단에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와가지고, 이게 뉴로스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분비가 되고, 이쪽에 받는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받아가 이쪽에 받는 세포라면은, 이렇게 주로 직접 이렇게 하나의 회로를 뭐 이렇게 이루면서 전달되는 거는 뉴로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글루타메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흥분성 연접이면은. 그런데 이 뉴로 모듈레이터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를 이쪽에 이제 다시 하나의 연접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를 어떻게 뭐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때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었다는 거죠.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 주된 신경회로의 흐름을 조절한다, 모듈레이션 한다, 모듈레이션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뉴로 모듈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그러고, 이때 여기 전달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이거는 신경 조절자. 이 신경 전달을 조절한다. 그래서 조절하는 물질들은 이 주된 이 흐름을, 신호의 흐름을 보통 이제 강하게 하죠. 강하게 이렇게 더 조절해 준다. 이걸 가치체계라 그럽니다. 왜 가치체계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편도체고, 앞에 편도체가 복합체라 그랬죠. 보통 이제 아미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미그달로이드 컴플렉스, 이게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것, 편도 복합체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이름이죠. 왜 복합체라 그러느냐? 그 안에 여러 가지 핵들이 있기 때문에, 가측핵, 바닥핵, 베이잘은 바닥이니까 바닥핵, 그 다음에 이거는 엑소스는 부속이거든요. 부속 바닥핵, 바닥 부속핵. 이거는 센트럴 뉴클리어스가 여기 나오죠. 중앙핵. 센트럴 뉴클리어스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여러 가지의 작은 핵들이 모여있는 복합체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복합체가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 핵들이 있다는 거죠. 핵이라는 거는 신경해부에서 핵이라는 거는 뉴클레우스. 세포 하나에도 핵이 있다, 그죠? 그 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세포가 있으면은 핵이 있는 부분을 세포체라 그런다 그랬죠. 세포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 거는 돌기고, 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거, 콤팩트하게 모여 있는 거,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세포체가 점점점점 콤팩트하게 여기에 모여있고, 여기에 모여있고, 여기에 모여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구획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세포체가 콤팩트하게 모여있는 요 구조를 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측핵, 바닥핵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해마도 세포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하나의 핵이고요. 그리고 신경해부에서 핵이라는 게 뭐다 하는 개념도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같이 뉴클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요 신경세포인데, 신경세포 안에 이것도 뉴클레스죠, 그죠? 자, 사람 같은 동명이인이듯이 같은 뉴클레스라는 말을 쓰지만은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편도복합체인데 안에는 작은 핵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죠. 밖에서부터 입력도 있어야 되고 출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입력을 받는 핵이 있고 중간에 뭐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뭔가 계산하는, 분류하고 계산하는 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핵들도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중앙 센트럴 뉴클리어스인데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출력을 하는 게 보이죠? 출력을 합니다. 이쪽으로도 출력을 하고, 이쪽으로는 아래쪽으로, 이게 아래쪽으로 시상하부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출력하는 게, 시상하부로 해가지고 뇌간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게 보이죠. 쥐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미그달라고 여기서부터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앞쪽으로도 보내지만은, 대뇌 쪽으로도 보내지만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보낸단 말이에요. 하이포살라무스를 거치고 뇌간을 거치고 촉수를 거쳐서 결국 근육으로 가겠죠. 운동을 하게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앞쪽으로 가는 거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대뇌 피줄로 가는 거는 정신적인 현상,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근육적으로 가서 여기 같으면 외로움이 나타내는 특징적인 우리 운동적인 움직임, 이런 거를 나타내겠죠. 자, 그게 여기에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편도복합체에서 이렇게 뇌줄기를 통해서 내장 감각이 들어오고, 이리 들어오기도 하고 이리 들어오기도 하고 입력이고, 또한 외부 감각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감각들은 유쾌한 것이야, 아니면은 뭐 불쾌한 것이야 하고 전두엽 쪽으로, 이쪽으로 전두엽 쪽으로 보내면 느낌이 일어나고, 아래쪽으로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표현, 행동적인 표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고, 느낌에 대한 우리 특이한 행동이 있을 테니까, 그죠? 외로움에 대한 특이한 행동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행동을 나타내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느낌을 나타낸다. 근데 가치체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치체계라는 거는 뇌가 느끼는 거는 즐겁다, 즐겁지 않다, 무덤덤하다 하는 거는 뇌 중에 특히 이제 앞에 이쪽 부분이 느끼죠. 안과 전두엽 혹은 이 벤트롤, 그러니까 안쪽이고 아래쪽인 벤트로 미디알, 그러니까 벤트로 미디알, 배 쪽이고 가 쪽이 아니고 안쪽 이 부분, 여기서 느낌을 느끼는데, 느끼는 주체는 이 전두엽에 있는 이 세포들이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부터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느낌을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 느끼는 이상 가치체계가 된 것이 하나의 외로움 증상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외롭게 안 느껴야 될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게 잘못돼 가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외로움으로 빠진 사람들은. 그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회로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외로움이라는 가치가, 외로움을 그게 누가 좋아서 느끼는 건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쁘다거나 이런 것들이 덜 느껴지니까 외롭다는 게 느껴지겠죠. 그죠? 자, 하여간 그런 조절이 정상적으로 안 된 게 지금 이 상황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체계가 잘못된 것이 외로움이라는 증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증상을 나타내는 게 이 회로에 특히 요 도살 라피뉴클리어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외로움을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외로움이 심한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 비정상인 사람은 도살 라피뉴클리어스의 활성이 강해졌겠어요? 정상 상태보다가 강해졌겠어요? 약해졌겠어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약해졌기 때문에 어떤 좀 자기가 어떤 속해야 된다든가 친근해야 된다든가 어떤 유대관계를 맺어야 될 상대가 나타나면은 이게 일부러 더 강하게 여기가 작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게 A만큼 정도 레벨로 작동하면 될 걸 갖다가 외로움에 빠진 사람은 이게 손상을 입어가 이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자체의 자극으로는 외로움에 빠진 사람의 원래 있는 DRN의 활동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느끼는 만큼의 유대관계, 본디지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식적이라 그럴까, 일부러 팍 더 뛰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을 때 일부러 더 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외로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로움을 이제 DRN이 표현한다, 중개한다 하는 게 그런 의미고, 어쨌든 이 가치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여기도 보면은 G로 보면은 뇌줄기에서부터 편도체로 가가지고 이게 전두엽으로 가는 이게 하나의 가치 체계거든요.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대뇌로 이렇게 퍼지는 이게 가치 체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대뇌 피질의 활동을 얘네들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부터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면은 이 가치 체계가 더 즐겁게 대뇌 피질이 느끼도록 해주고, 이게 어떤 낯선 상황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통이 아닌 어떤 낯선 상황에 가면은 정신이 번쩍 보통 이래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여기가 낯선 상황이라 가지고 환기를 확 시켜주는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가치 체계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보면은 이 뇌관에 있는 이 세포들에서부터 큰 축삭이 나와가지고 뇌에 필요한 뇌 부분으로 쫙 전달을 해가지고 뉴로 모듈레이션 한다. 이 기능을 하는 가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더 부연해서 자꾸 설명할게요. 그래서 뇌의 가치 체계가 그 모든 대상을 우리는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의과대학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은 거를 교수들이 있다 들이다 퍼부으니까 저만 해도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제 강의 노트 보면은 하루 하면은 뭐 이만큼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학생들이 하루 대여섯 시간씩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각 교수마다 그만큼 퍼버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루 공부하면은 거의 책 한 권이라고 보면 돼요. 국가대학생들 강의 노트가. 이거를 시험 치면은 그걸 다 한 학기 동안, 물론 시험을 자주 봅니다. 아마 2주 정도 만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 퍼붓거든요. 학생들이 그거를 다 같은 가치로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펑크 내는 거라. 그러니까 약간 우둔한 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걔네들은 좋게 보면 아주 순진하고 착한 애들인데 좀 빠르지를 못하죠. 우둔해가지고. 근데 의과대학에는 야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추려놓은 거. 야마집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마집에 나온 거를 하고 의과대학 문제라는 게 알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최원칙이에요. 의사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를 모르면서 아주 구석에 있는 거를 알 필요는 없다.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가르치고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문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깊은 문제 잘 안 내거든요. 깊은 문제 내면 뭐라 그래요. 막 특히 요즘은 의학교육평가위원회에서 막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래요. 학생들의 어떤 성적을 조금 정규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까탈스럽게 내긴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거를 낸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를. 학생들도 가치가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야마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삶이 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집에서부터 뭐 이렇게 학교 강의실까지 오는 시각적인 정보만 생각하더라도 수도 없는 많은 시각적인 정보가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 내려 들어갔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보고 중요한 것만 뭐 기억할 게 있으면 기억하지. 다 같은 가치로 가치로 이렇게 다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뇌의 가치 체계라 그래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뇌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모듈레이션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뇌 전체의 기능, 이거는 이제 가치 체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가치냐에 따라가지고 뇌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뇌 부위들이 조금씩은 다르죠. 어쨌든 뇌 기능을 하나하나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돼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쫙 뿌려버린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에델만이 이거를 밸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쉽게 얘기하면 뇌기능 가속기예요. 자동차 시동을 걸어 놓으면은 엑셀레이터를 안 밟았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뭐 몇 킬로 정도 가겠어요? 한 20킬로 정도로 속도로 가겠습니까? 그게 보통 뇌가 하는 그 기능의 속도라면은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가치체계예요. 자,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간에서부터 뇌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로 가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전반적으로 넓은 부분을 쫙 이렇게 모듈레이션 하는 거고, 뇌간에 있는 이 신경세포 핵을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여기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에 라피 뉴클라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다.
레티큘라라는 게 그물망이라는 뜻이지.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다. 그물 형성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물 형성체라 그러면 하면은 핵은 핵인데, 뉴클리어스로 핵은 핵인데, 다른 우리가 보통 핵이라 그러면 신경세포들이 빽빽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가 있는데 반해가지고 여기는 엉성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물같이 그냥 좀 이렇게 세포들이 그물을 이루듯이 이렇게 좀 엉성한 핵이다. 그래서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레티큘라 포메이션. 그물 형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물신경방이라고 해놨는데 말 그대로는 그물 형성체입니다. 해부학에서는 그물 형성체라고 씁니다. 도살 라피 뉴클레아에도 하나의 그물 형성체죠. 거기서부터 신경세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죽삭이 이만큼 와가지고 막 가야 되니까 큰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뇌 전체로 쫙 가서 뿌려준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뇌를 활성시킨다. 상행. 그물신경망에서부터 상행하는 활성화시키는 계통이다. 어센딩, 상행, 레티큘라에서부터 상행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시스템이다. ARAS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내 가치 체계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졸릴 때 하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 있을 때 하고 대뇌의 전반적인 대뇌 신경세포의 활성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졸립다는 거는 대뇌 신경세포 활성이 잠잠하게 점점 잦아져 가지고 특별한 그 뇌활성, 강한 뇌활성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조용히 졸리는 거죠. 그러다가 큰 소리가 펑 난다거나 빛이 번쩍 들면은 하고 꿰잖아요. 그죠? 각성이 올라가죠. 그게 왜 각성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소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센스가 있잖아요. 그죠? 센서리 인풋이 빛이라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 소리는 귀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일이 들어와 가지고 내 전체를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눈에서 들어오는 거는 시상을 거쳐서 지각 피질로 가서 그게 뭐라는 걸 아는 거지만은 그쪽으로도 가고 가지를 쳐서 이 레티큘라 포메이션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들이 이리 와가지고 이리 온 거는 뇌 전체를 각성시키는 ARAS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제스처도 없고 그러니까 자장가 같이 이렇게 하면 졸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뇌 활성이 잦아들어가지고 졸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잠 깨라고 하면 책상에 쓴다든가 이래 하면 소리가 번쩍 들면은 깨잖아요. 그죠? 깨는 게 이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이 시스템은. ARAS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가치 체계를 여기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뇌 전체를 각성시키는 것도 하나의 ARAS고 그 시스템은 따로 하나 있고 여기에 난 환기, 쾌락, 기분, 학습 이거에 관여하는 가치 체계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보면은, 자, 우선 이거가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사실 이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우리가 차가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간다든가,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기차 소리를 꽤 하고 울리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나갈 때 기차의 기차도 기적 소리라고 그래요. 배가 기적 소리. 기차는 뭐라 그래요? 그냥 기차 소리는 일정한 크기로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차가 내한테로 달려왔다 지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달리 들리죠. 그죠? 꽤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소리의 파장을 계산하는 게 도플러 효과로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원래 observer가 듣는 소리의 파장인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이게 뭡니까? V가 원래 이 소리가 기차 소리든 뭔 소리든 그 파장이 V라다면은 내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느냐 아니면 도망가느냐 하는 속도, 이거는 소리를 내는 이거 업저버고 나고 이건 소리를 내는 기차가 달려가던 속도고 하여간 곡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복잡하게 이렇게 돼요. 문제는 기차 속도가 위에 가느냐 내가 달리는 속도가 위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 오거든요. 혼동이. 왜 안 왔는데 이 자꾸 혼동이, 이게 어느 게 위인지, 옵저버가 위인지 소스가 위인지,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기차가 위인지 달리는 내가 위인지, 이게 혼동스러워요.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 선생님이 이걸 강의를 하는데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기차 위에 사람 타지 사람 위에 기차 타나요? 기차 위에 사람 타지 사람 위에 기차 타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분자 분모에 기차가 밑에라. 오리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저렇게 걷는데 오리 선생님이라 그랬는데 기차 위에 사람 타지 사람이 기차 타나요? 아직도 그 장면이 거의 선해요. 예,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때의 그 상황이 기억이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왜 기억이 강하게 만들어졌을까? 대뇌피질이, 어쨌든 그 상황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이게 그 당시에 활성이 팍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 가치 체결을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신기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 강하게 만들어라는 그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분비한 뇌관에 있는 레티큘라 포메이션이 뭐냐면은, 이 로커스 셀룰로스라는 거예요. 청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르아데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이 전달 물질을 그러면 안 돼요. 신경 조절자가 노르아데날린이라는 호르몬이죠, 그죠? 호르몬인데, 노르아피네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피네피린. 이게 호르몬인데, 내 신경세포에서는 이 신경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쫙 분비가 되는 거예요. 왜? 환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이런 상황이 하는 거를 가치를 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예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얼마나 강하게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그 상황이 회로가 강하게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도 그 교실에 그 강단에서 선생님이 그 하던 행동 같은 게 많이 약간 좀 희석되긴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거에 비해 가지고도 강한 그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몇 년 전이에요. 75년, 6년 이럴 때니까. 50년 전에. 그리고 또 예를 잘 드는 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이게 처음 전망대에 딱 갔을 때 펼쳐지는 이 광경, 이런 것들. 기억이 강하게 남죠, 그죠? 나이아가라 폴 옆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
이 거대한 물결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었을 때 그 상황. 이런 거가 주위 환경, 환심, 환기, 청반이라는 거예요. 활성이 있었다. 그 당시에 매번 얘가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환경에 갔을 때 제가 작동을 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기억이 잘 된다. 가치가 확 부여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뭔가 특이하고 새로운 게 가치가 있지, 맨날 보던 거, 그런 거는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다른 한계가 이제 도파미너직 시스템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외로움, 이런 것도, 사실 기쁨이 안 일어나면 외로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 회로가 뭐 좀 잘못된 게 외로움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도파민 시스템. 여기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여기는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이 벤트럴 테그먼탈 에어리아라는 게 이게 이 뇌관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 그물 형성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전전두엽 쪽으로 이쪽으로 퍼지는데 도파민을 분비하는 이 시스템, 뭐 꼭 전전두엽뿐만 아니라 뭐 뒤쪽으로도 분비한다, 그죠? 이게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자극들이, 뭐 맛있는 거를 먹든, 뭐 기호식품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든 하면은 그 자극이 이리 와가지고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아라는 중뇌에 있는 이 부위로 와서 여기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도 가고 뭐 아미그달라로도 가고 하는데 전전두엽으로도 가고, 도파민이 이 중격 의지에 뉴클레스 어컴펀스로 전달이 되면은, 뉴클레스 어컴펀스가 활동을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게 쾌락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신호가 어디로 전달되는지는 여기는 그려놓지 않았는데 전전두엽으로 가고 막 퍼지고 그래요. 이 회로, 이게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회로입니다. 요 뉴클레스 어컴번스가 쾌락 센터가 되고요. 자, 여기가 자극이 되면은 뉴클레스 어컴번스가 활성화되면은 우리는 쾌락을 불러일으킨다. 도파민 시스템, 도파민을 사용하는 도파민 시스템.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주에서 보았던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도파민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시스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그 회로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게 꼭 여기서부터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 또 그게 도파민이 분비될 텐데, 외로움은 여기에서부터 분비되는 도파민이 그 외로움을 중계를, 특별히 외로움을 중계를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도파민 시스템이 다른 한계가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조체로 가는 거예요. 선조체로 가는 요것도 도파민을 분비를 해갖고 선조체로 가는데, 여기서 나는 이거는 선조체가 아니고 선조체 중에 하나인 꼬리핵, 카우데이트 뉴클레스 꼬리핵이라는 뜻입니다. 선조체의 일부입니다. 선조체로 어쨌든 가는 거는 운동에 관련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라는 신호가 떨어져야지 운동을 하거든요. 그 신호를 만들어서 운동 피질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운동 신호가, 저 운동 도파민 시스템이 제대로 활성을 가져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을 때, 빵 치고 싶을 때 이렇게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작 신호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내는데 하는 게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병이라는 게. 하려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생각만 있고 하는 게 파킨슨병이에요. 그래서 도파민 분비하는 그런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세포 자체를 좀 집어넣어 주자. 줄기세포 치료적. 자, 그런 시술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거 아마 참고로 그냥 적어놨는데 넘어갑시다. 어쨌든 외로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하고 관련되는 거다. 아마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솔기핵은 사실은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시스템이에요. 솔기핵이잖아요. 솔기핵은 그래서 기분을 조절하는 건데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에 있는 신경세포들 중에는 도파민도 분비하는 게 있더라. 그 신경세포는 그 도파민 신경세포는 외로움을 중개하더라. 외로움에 대한 가치를 중개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된 게, 그러니까 즐거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즐거움을 좀 증폭시켜서 즐겁게 느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사는 게 뭐 그렇게 즐겁다고. 즐거움이라는 게 기회가 찾아오면은 조금 더 크게 즐거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가치를 부여해주는, 이거는 지금 내가 즐거운 상황이니까 내가 조금 더 즐겨야 돼 하고 즐거운 가치를 부여해줘갖고 세로토닌이 쫙 분비되면은 내가 좀 더 즐겁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이게 안 되는 게 우울이라. 즐거울 때 즐거움을 못 느끼면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뭐 그렇게 많다고. 괴로운 일이 다 많은데 괴로운 거는 제대로 느끼면서 즐거운 건 제대로 못 느끼면 그게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 세로토닌이 어쨌든 그래도 뭐 조금은 분비될 테니까 그게 잘 안 분해되고 잘 흡수 안 되게끔 뇌에 좀 퍼져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요 SSRI라는 거 이거죠.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든 모듈레이터가 분비가 되면은 이거를 이 신경 조절자가 항상 있으면 곤란하니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흡수가 좀 안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조절자가, 신경 조절자가 뭐 조금씩이라도 분비되는데 이거가 그대로 좀 남아있도록 그래야지 기분이 좀 그래도 좀 업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치료를 한다 하는 거예요. 명상에서는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우울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요 뇌간에서부터 혹은 이 부분은 이제 대뇌인데 대뇌의 아래쪽이라 그래가지고 베이잘 포브레인이라 그럽니다. 전뇌 포브레인, 전뇌 기저부, 아래라고 기저부, 전뇌 기저부, 베이잘 포브레인에 있는 뉴클레스다 이런 뜻이죠. 대뇌인데 전뇌 기저부에 있는 이 뉴클레스에서부터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쫙 분비돼 가지고 대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모듈레이션 한다. 이것도 이제 각성시킨다. 특히 공부할 때에 각성을 시킨다. 학습과 기억이 잘 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할 때 이 시스템이 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공부가 더 잘 되도록, 이 기억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치매가 여기에 있는 특별히 이제 신경핵, 메이너트 기저핵이라고 그럽니다. 메이너트 기저핵에 있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들이 제일 먼저 손상을 받아가지고 죽어요. 치매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가 죽으니까 이 시스템, 이 가치체계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되고, 해마가 그 다음에 손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기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막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신경회로가 사라져서 치매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 가치체계라는 겁니다. 환기시키는 거,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거, 기분을 조절하는 거, 학습을 잘 되게 하고 하는 이런 거가 이런 거는 좀 특별한 가치체계고, 그냥 내 전체를 각성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물 활성계의 역할이고, 그것도 하나의 가치체계라고 보면 되겠죠. 각각이 다 그 시스템은 다릅니다.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가치체계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 외로움도 결국은 이 가치체계의 이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가치체계인데 뇌간에 있는 요 도살 라피 뉴클리어스에서부터 이게 분비되는 도파민, 뉴로모듈레이터 도파민, 이 체계가 잘못된 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디알렌에서부터 아미그달라의 센트럴 뉴클리어스 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가치체계가 잘못된 것이 외로움이라는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교수님,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가치체계가 신경 전달하는 그 부분이 망가지면 혼수 상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가치체계 그 부분이 아까 쾌락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전달되는 그 부분이 망가지면 혼수 상태가 되거나 그런 걸 코마 상태가 되는 것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코마하고는 다른데 그건 뭐 쾌락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코마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좀 덜할 뿐이지 코마는 아니겠죠. 그죠? 코마는 혼수 상태인데, 혼수 상태는 어떻게 해가 혼수 상태가 올까요? 그것도 조사는 안 해봤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대뇌 피질의 활성이 굉장히 낮아진 거겠죠. 그죠? 잠깐만. 그 분물망이라든가 이런 그 간내에서 이런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곳에 이제 더 얘네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그 간내에서 싹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은 얘네들이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우울에 빠지는 거고. 질문 전개를 좀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중요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자신이. 그랬을 때 그 중요도를 나누는 거는 전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는 그 간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자동적이랄까 어떤 그런 내가 조절 안 해도 기본적으로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왜냐면 어떤 아이는 운동 쪽에 더 이제 집중을 할 테고, 어떤 아이는 뭐 수학에 집중을 할 테고, 각각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관내에서 그걸 조절을 한다고 하면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판단은 전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판단을 하는 게 또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서 그런 조절까지도 다 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지. 예, 거기까지는 가치를 내가 전전두엽으로 내가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활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5가지는 이 앞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것들은 환기, 쾌락, 기분, 학습 이런 거는 저절로 되는 거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전망대에 딱 갔는데 환기가 확 되는 거는 자동적인 거지. 내가 환기시켜야겠지 해갖고 환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가치 체계를 다시 내가 활성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돼야 그거는 이제 공부할 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명상을 통해서 우울이나 이런 것들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명상을 할 때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잖아요. 예. 알고 있는 걸로. 그러면 우울이 있는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그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전주역에서 계속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한테. 예. 그래야만 그 관내에서 조절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제 언뜻 즉흥적인 생각에서 답하는 겁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내가 인위적으로 이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뭐를 명상 같으면 알아차림을 호흡 알아차림 같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들숨 날숨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되겠어 하는 거는 간내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내가 각성되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뇌에서 그 각성되는 거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됐다가 나중에 되면 명상이 쭉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그 오랜만에 의해서 명상을 자꾸 훈련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 명상에 더 쉽게 집중할 수가 있고 하는 그 훈련.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쨌든 저런 간에서 나오는 근물망에서 나오는 저기 호르몬으로 인한 건데 그게 아니 대뇌를 각성시키는 게 이 가치 체계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치 체계에서부터 뇌간에서부터 신호가 뉴로모듈레이터가 와서 쫙 퍼져가지고 대뇌가 각성되는 거는 아마도 그런 건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런 가치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화상으로 그게 진화돼 나왔고 그게 어떤 상황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거일 테고 우리가 명상을 해가지고 뭐를 각성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거는 진화했다기보다가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어떤 개발한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전전두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뇌에 필요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제 추론입니다. 뇌간하고는 관계없이 그게 이제 대뇌에서부터 시작해가 그게 다시 뇌간으로 가가지고 뇌 전체를 활성화시킨다.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아마 대뇌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대뇌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근데 그때는 뉴로모듈레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자극을
뉴로트랜스미터로 그러니까 대뇌에서부터 아마도 글루타메이트겠죠. 글루타메이트가 어떤 식으로든 쫙 분비가 돼가지고 필요한데 연결이 돼가지고 대뇌를 각성시키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뇌간에서부터 어떤 게 일어나느냐, 외로움이라는 게 뇌간의 어떤 구조에서부터 뭐 그게 대변이 되고 조절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봤고, 대뇌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외로움이라는 강의를 처음 여기 시작할 때에 뭐 이런저런 내부위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프라이어토 템포럴 정션 이 부분이 뭐 활성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좀 더 찾아봤습니다. 뇌 속에서 그 외로움이라는 거가 뭘까? fMRI 데이터들을 모아 보았다는 겁니다. 레스팅 스테이트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과제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한 거고요. 참가자가 1,300여 명이었는데, UCLA 외로움 척도로 보니까, 뭐 이쪽은 굉장히 외로움이 강한 사람들이고, 외로움이 조금 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인데, 뭐 이런 분표를 보였다는 거고, 남자, 여자에서 외로움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거의 비슷하죠. 그죠? 분포도를 일단 찾아보았고, 외로움 상태가 아니고, 레스팅 스테이트라 그랬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외로움이라는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쉬고 있는 상황, 아주 그냥, 어떤 중성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외로운 상황도 아니고 즐거운 상황도 아니고 중성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외로움 정도는 이거는 살아오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뇌가 그죠? 이 그냥 외로움 상태에 있는 이 뇌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그냥 뭐를 조사할까 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inferior frontal gyrus, 이 전두엽이잖아요. 그죠? 전두엽인데, inferior는 아래 전두, 아래 전두 이랑. 이거하고 뭐하고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봤다는 겁니다. 해부학적인 용어입니다. 그죠?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슈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 센트럴 설커스고, 프리 센트럴 설커스, 포스트 센트럴 설커스, 템포랄이고, 슈피리어 미들 템포랄 자이러스. 그러니까 해부학이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고 그래요. 어쨌든 요 inferior frontal gyrus하고 뇌의 어느 부분이 강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을까? 외로움을 느끼는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한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에 뇌가 변해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외로움은 이 아래 전두이랑 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게 연결돼가지고 있을까? 물론 정상하고는 다르다는 가정하에 정상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하고 강하게 연결돼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이 inferior frontal gyrus하고 비교를 했느냐? 이 부분이 외로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언어 처리,
언어 처리, 특히 앞에 이제 브로카 에어리아라고 있는데 언어 처리하고 그 관련이 있는 말할 때 여기가 말을 하게 하는 말의 운동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 언어 처리가 여기에서 여기 관할이고, 그다음에 감각하고 운동 쪽으로 가는 루프가 여기가 또 관할하고, 그다음에 자기 통제, 자기 어떤 감정의 억제 이런 거에 여기가 작동을 한다. 이 충동 조절, 행동 억제, 뭐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과제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충동을 조절하는, 여기가 망가지면은 노고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충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ADHD 애들은 여기가 ADHD 애들 있잖아요. 과잉 행동 장애 그런 친구들은 여기가 그러니까 ADHD 과잉 행동 장애 애들은 충동 조절을 못 하잖아요. ADHD요? 네. 그런 애들은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겠죠. 제가 ADHD를 자세하게 공부를 안 해갖고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관련은 하겠죠. 그게 다는 또 아닐 거고요. ADHD. 어쨌든 감정 조절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하고도 여기가 관련이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언어의 생성, 이게 브로카 에어리아거든요. 그 다음에 의미 이해, 이 의미 이해가 뒤에 버니케 에어리아라는 여기가 주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데, 하여간 연결돼 가지고 의미 이해, 문철이 말하는 건 뭐가 하고 운동하고도 감각 운동하고도 관련되고, 자기 통제, 위험 회피 이런 거, 충동 억제, 감정 조절 이런 거 하고 좀 복합적인 고차 기능을 수행하는 요 피질이기 때문에 우울도 여기가 제대로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일어날 거다 하고 가정을 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뭐하고가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강하게 더 연결돼 가지고 있을까, 그 우울에 빠진 사람들한테서 그거를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앞에 여기 이제 요 inferior frontal gyrus, 이거는 이렇게 프론탈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이렇게 자르는 면이거든요. 왼쪽이거든. 여기 보면은 표시나는 데가 inferior frontal gyrus입니다. 자, 잘 한번 봅니다. inferior, middle, superior.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inferior, middle, frontal. 보여요? 야,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이거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 놓은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수평으로 잘라 놓은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inferior 앞에 middle, superior. 이런 거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이거는 가 쪽에서 보는 거니까 처음에만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 inferior frontal gyrus 여기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강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미 우울한 상태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당장 우울한 상태가 아니고 내가 기질적으로 이미 변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조사해 본 거죠. 요 superior motor, supplementary motor area하고 요 supplementary motor area거든요. 요 middle sagittal section이라 그러는데, frontal section, 앞뒤로 이렇게 자른 걸 frontal section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하고 요 안쪽 면이 보이죠. 여기 안쪽 면이 뇌의 가쪽 면이고, 뇌의 가쪽 면이고 안쪽 면이잖아요. 그죠? 안쪽 면에 활성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superior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가 요렇게 돼 있다. 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하여간 SMA하고 인피어러 프론탈 자이러스하고가 강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인피어러 프론탈 자이러스하고 슈피어리어 파라이어탈 로브 요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더라. 슈피어리어 파라이어탈 로브하고, 뭐 약간 내 구조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뇌 구조도 좀 알고 뇌의 부분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 데이터를 보면서 뇌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자료를 좀 넣어 놓은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정서적 통제, 운동 계획. 이게 이 SMA가 운동 계획이거든요. 정서적 통계하는 게 이게 IFA고, 자기지향적 무슨 처리, 이게 SPL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잘 안 와닿죠, 그죠? 천천히 봅시다. 운동에 관련되는 내 영역이 이제 이렇습니다. 앞에 여기 센트럴 서커스, 중앙도랑 센트럴 서커스고, 센트럴 서커스 앞쪽에 있는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 요게 1차 운동 영역이거든요. 그보다 더 앞쪽에 프리 모터 에어리아, 2차 운동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차 운동 영역, 프리 모터 에어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슈피리어 쪽에서 이 프론탈 자이러스의 위쪽에서부터 위쪽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부분, 이쪽에서부터 넘어가는, 안쪽 면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 이게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입니다.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 이걸 3차 운동 영역이라고 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3차 운동 영역은 운동 계획이라 그랬죠. 운동 계획.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은, 내가 권투 선수 같으면은 스트레이트를 매겨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생각은 전두엽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이게 스트레이트를 매겨야 되겠다, 아니면 어퍼커트를 쳐야 되겠다 하면은 이 어퍼커트를 쳐야 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고 근육들이 일단 실렉션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어떤 강도로 그 각각의 근육을 수축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스트레이트를 먹어도 제대로 생각한 대로 먹이든, 어퍼커트도 제대로 생각하던 대로 먹이지. 이게 근육이 관련되는 근육이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이상하게 될 거고, 강도도 달라지면 그 이상하게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그 근육이 선정이 되고, 그 순서가 선정이 되고, 강도가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단위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도 분해해 나가면은, 이 아주 이렇게 복잡한 운동 같지만은, 이것도 분해해 나가면은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이어져서 이런 운동을 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작은 운동 단위들이 있어가지고 그 운동 단위들을 순서에 따라서 강도를 주고, 그러니까 일단 그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고, 순서를 정해줘야 되고, 강도를 정해야 되고 하는 게 스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아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전두엽에서부터 SMA로 신호가 전달되고 운동 계획이 서지면은 거기에 합당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운동을. 여기에 프리 모터 에어리아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1차 운동 영역, 여기에 그 운동세포들이 활성을 가지면은
여기에 운동세포들은 대개 다 곧바로 척수로 내려보냅니다. 신호를. 척수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척수 운동세포가 활성을 가지면 이제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운동의 순서가 그래요. 전두엽서부터 생각을 하고 SMA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프리모터 에어리아 혹은 이 1차 운동 영역의 신경세포들을 빠바바바박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활성화된 신호가 척수로 내려가고 척수에 실제로 이제 근육하고 연결된 운동신경세포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대뇌에 있는 운동세포를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그러고 척수에 있는 운동세포를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그래요. 모터 뉴런이 대뇌에 어퍼 모터 뉴런이 있고 척수에 로어 모터 뉴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 모터 뉴런에서 활성을 가지면은 거기에 활성을 가지면 무조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까 이 시스템, 여기 이 시스템, 도파미너직 시스템인데 흑질입니다. 중뇌의 흑질에서부터 요 선조체로 여기 선조체로 가는 요 시스템, 여기에서 방아쇠를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야, 운동해 하고 방아쇠를 빵 당기면은 여기에 있는 1차 주로 이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는 어퍼 모터 뉴런이 활성을 갖고 또 많은 경우 프리모터 뉴런들, 프리모터 뉴런 여기 프라이머리 모터 뉴런들이 있는 데고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성을 갖게 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방아쇠가 당겨져 갖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는 위에 어퍼 모터 뉴런에서부터 내려가서 척수에 있는 로어 모터 뉴런으로 오고 척수에서부터 근육으로 가서 근육이 수축이 돼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요 인피어리어 프론탈 자이러스가 브로카 에어리아가 있는 요쪽이죠. 그죠? 요쪽입니다. 요거. 여기하고 그래서 이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아하고 연결이 잘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아하고 연결이 잘 돼 있는 거는 외로울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뭐 그런 거를 중개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요. 조금 더 운동 영역에 관한 거가 조금 더 나오는데 이게 중심고랑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가 센트럴 서커스 앞쪽이 몸 감각 영역, 뒤쪽이 몸 감각 영역, 여기 눈이 이쪽에 있으니까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몸 감각, 피부 감각이 전부 일로 오고 앞쪽이 운동 영역입니다. 소마토 센소리, 그러니까 여기 뒤쪽이니까 여긴 뒤쪽이니까 감각이죠, 그죠? 몸 감각 영역에 입술 같으면은 여대 여기죠, 그죠? 여기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눈, 엄지손가락 같은 거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고, 호문클러스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이 중심고락 앞쪽이 운동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자, 운동 영역에 요거를 이렇게 펼쳐 놓은 거고요. 손이 이제 운동 영역, 운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되잖아요. 그죠? 운동 영역으로 보면 손이 차지하는 게 이만큼 차지한다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게. 그 다음에 말 많잖아요. 말 잘하고 잘해야 돼. 혀도 잘 놀려야 되잖아요. 이게 차지하는 게 또 엄청나게 이만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감각 영역하고 운동 영역하고 비슷하긴 한데 크기별로 보면 약간 비율이 다르죠. 그죠? 그렇다는 것을 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하고 이쪽에 superior parietal lobe, superior parietal lobe, 이쪽에 아래쪽은 inferior parietal lobe, superior parietal 위 두정 소엽, 아래 두정 소엽. 요 앞쪽은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여기하고가 연결이 잘 돼 있더라. 자, 이거는 거울 신경세포, 신경계통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10분 쉬었다가 하죠. 거울 신경계통은 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